안녕하십니까. 유노스톡입니다. 네. 사실 방금 전에 오리나 연구원이 마이크 안 켜가지고 다시 녹음을 네. 원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샬랄라. 샬랄라. 옷이 아주 요새 예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여서 샀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건지 그렇고 하여튼 오늘 또 우리 신유정 연구원이 사실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3년 됐더라고요. 정말요? 그러니까 3년 됐고 맨날 그 우혜영 연구원이랑 둘이서 맨날 그 TJF만 하고 있었는데 단독으로 오늘 처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떨린다고. 거기다가 얼마나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 거죠. 누가 관심 갖겠어요. 그래서 들으실래다가 유로존 경제 이거 듣고 싶다 하실 텐데 그리고 또 약간 내가 보니까 그 나한테 말하는 비유도 그렇고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도 몰라요. 뭐 저는 약간 좋게 보는 편이고 이 최강혁 그 이코노미스트도 뭐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하여튼 또 분명한 거는 유로존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왜냐면 유로존이 오늘 신종 연구한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텐데 근데 이 안 좋은 거보다 좀 생각보다 안 좋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로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유로존을 듣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행 가고 싶기 때문에 여기 갔다 왔지. 저기 유럽 좀 오래 갔다 오지 않았었나? 저요? 아닌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유럽 못 가본 지 벌써 10년 넘었는데. 10년 전에? 네. 근데 표지에 되게 다 가고 싶은 곳들을 이렇게 여기 파리는 막 불타오르는데 파리에다가 7년 연구원이 3년 됐다는 게 청춘을 여기다 밟치고 있네. 또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여기 제 청춘은 여기다 바쳤는데 바쳤고요. 그리고 우혜영 연구원이 몇 년 된 거죠? 우혜영 허영이가 6년, 5년, 6년. 그러니까 그래요. 오늘 갑자기 무슨 회고록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게요. 빨리 끊고서 우리 유노스톡 하나부터 이제 시작합시다. 네. 페이지 그래요. 불러주시면. 제목부터 하여튼 뭐 부정적이 확 느껴지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 않다. 플랫라인? 플랫하다. 플랫하다. 네, 성장 곡선이 이제 성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렇다기보단 좀 플랫하게 좀 옆으로 기는 모습 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플랫 라인으로 제목 지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로존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하지만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은 시장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래 주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는 시장이 미국이랑 한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유로존까지 신경 쓰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좀 한번 볼 수 있는 자료다라고 하면서 좀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주식시장 종사자니까 미국 하면은 굉장히 첨단 기업이 많거든요. 최근에도 하여튼 엔비디아 나오면 또 와 하고 아마존 막 애플 한국도 뭐 삼성전자 막 이러는데 유럽은 좀 기업들이 이제 올드한 느낌?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러니까 뭐 우리 첫째가 하여튼 유럽에 지금 가 있는데 진짜 기차도 맨날 연착되고 독일이 그렇다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가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유럽 도시들. 나도 뭐 여러 번 가본 건 아니지만 유럽 갔었죠. 네. 좀 이렇게 광장 있고 거기 성당 있고 그거 아니야? 벽돌 건물들. 옆에 카페들 앉아서 사람들 멍하니 있고 그거 처음에 멋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뭐 되게 우리는 고풍스럽고 좋게 생각하지만 뭔가 변화도 좀 적은 것 같고 아닌가요? 유럽 어디 가봤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좀 살다 와가지고 와 역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재미도 없는 얘기 좀 있다 하고 영국에서 언제부터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짧게 살다 왔었는데 이제 저는 런던 영국이 엄청 비싸다 그러던데 저 옥스퍼드에서 짧게 옥스퍼드 교환학생이었던 거? 교환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어학연수 차원에서 이제 잠깐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영국 생활은? 저는 근데 어학연수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런던이나 뭐 옥스퍼드 사람들보다는 저 같은 유학생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은 옥스퍼드가 다 이제 대학이다 보니까 학교들만 엄청나게 보고 온 것 같아요. 공부만 하다 왔단 얘기네. 역시 착실해. 하여튼 보면 재밌는 얘기 기대했는데 네. 본론으로 갑시다. 학교만 봤다. 나 공부하다 왔다. 네. 대학 교였어? 유학생. 친구들만 만나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네. 영국 갔더니 음식이 뭐가 맛있다. 영국 음식은 맛없지만 뭐 네. 인도 요리는 특히 다르더라. 이거 써보니까 아. 뭐 그런 거 없나요? 맨날 그런 거 피시앤칩스만 먹다 왔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민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쵸, 말씀해 그죠. 주신 것처럼 그래서 약간 인도랑 사실 태국이랑 중국이랑 인도 요리가 제일 맛집이 많은 것 같아요. 인도 요리가 맛있다고 들어가요. 어. 런던이 해. 약간 마켓 이런 거 해도 거기가 제일 줄을 길게 설고. 근데 결론은 잘 안 드셨죠?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들었다. 그렇다고들 한다. 한식을 이게 좋아하기 별로-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뭐 몸무게도 날씬하게 유지하지. 나 같은 사람은 일단 막 굉장히 집요하게 그걸 고민하는 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되게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사람 손을 한 번 타면 너무 값이 오르더라고요. 원래 아. 그렇죠. 이거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재료를 사서 만들어 먹었던 편이라. 샌드위치 먹고 그냥 네. 한식을. 한식 만들어 먹고. 한식을. 네. 이야 진짜 훌륭하다. 본론 갑시다. 잘 들었고요. 네, 페이지 불러주세요. 유로존 경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페이지 8페이지부터 봐주시면요. 시작부터 이르다. 그쵸. 제가 네. 좀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전에 대해서 네. 원래 좀- 경제 한 전공한 친구들이 그냥 우울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울하고 기저에 깔린 이렇게 막안 좋게 보려고 하고 말이야. 그냥 뭐 하여튼 그래요. 다행히 자산 시장이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오케이. 저 8페이지 그림 1번이랑 2번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유로존 지금 기술적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나 이제 이러한 기조가 리세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진적인 회복이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이유로 좀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 이제 그림 6번이랑 그림 7번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심리지수랑 종합 PMI 다 이제 하향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결국에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유로존 경제를 핵심적으로 그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유로존 같은 경우 어떠한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그러한 효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수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림 7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시스템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뭐예요? 결국에는 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서베이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지표들 합산한 거예요? 이게 ECB에서 공개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지표들 합쳐넣어서 아, 계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때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이제 하향 자세 회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세선 하에서는 조금 이제 회복이 저성장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장기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또 6월 예상치가 공개가 됐는데 또 근원 같은 경우는 이전치를 또 상회하는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인하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요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하반기로 가서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큰 틀로 이제 가게랑 기업이랑 정부 시점에 나눠가지고 이거의 효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페이지 11페이지에 이제 위에 있는 그림 8번 봐주시면요. 소비자 심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정점을 찍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임금 인상 기조도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으로 여행을 되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유입 때문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다 말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었던 건데 전 유럽은 사람이 너무 와가지고 맞습니다. 도시의 유입을 막겠다는 네. 말까지 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탈리아가 뭐 있나요? 뭐 거기 물론 명품 같은 거 있지만 뭐 관광 오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나도 요새 맨날 치열하게 이제 클릭을 하면서 상품을 보고 있으면 어디 가시려고요? 여기 하나 정했어. 우리 여름에는 아니 멀리 안 가고 둘이서 와이프랑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이제 애들도 안 가니까 같이 북해도 둘이서 자유여행 가기로 했는데 하여튼 뭐 온천 나 좋아하니까 뭐 그런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유럽으로 간다면 어디를 갈까도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와 난리더라고 지금. 하여튼 엄청 올랐나요? 비싸고. 한 코로나 이후에 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좀 더 요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가는 여행들이니까 맞아요.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몇 군데 여행사 좀 알아봤는데 일단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이 더 없어. 그러니까 비즈니스석이 더 없어. 그러니까 호텔도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왕 오래간만에 가는 거 쓰는 거 막 이런 분위기여서 점점 하여튼 근데 그래서 유럽 내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쓸돈 있으면 우리나라 다 여행으로 갈것 같아. 그거 하나도 안 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너무 비싸고. 너무 비싸죠. 그래서 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원래 이래요. 일본. 이 자료 얘기 별로 안 해. 그래서 갑자기 누군지 어디로 갈지. 근데 저 일본 갔을 때 내가 얘기했나? 그 도쿄에 보면은 그 제구 호텔이라고 지하에 1층에 유명한 그 튀김집이 있는데 그 가격이 한국의 소위 뭐 강남에 있는 튀김 뭐 약간 오마카세 스타일하고 훨씬 싸요. 오, 훨씬 싸요. 훨씬 싸. 내가 그래서 딱 보면서 야 우리나라 진짜 비싸구나 확 느꼈어. 그 호텔도 되게 좋은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제구 호텔 거기 호텔이 되게 유명한 데고 거기 왜 갔냐면 옛날에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젊었을 때 일본 어떤 같이들 갔었는데 높으신 분들은 거기 묵고 나는 어디 저 이상한 호텔 갔었거든. 거긴 제국이고. 거긴 제국이고 그래서 내가 식민지. 화성 호텔 있잖아 이런 거 거기 묵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유럽에 관광객 많이 가면 그러니까.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직은 영향이 없나? 그러니까. 사실 여행 수요가 나타나면서 그런 서비스업 산업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탈리아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GDP에 그 관광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수가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죠. 뭔가 이제 반영되는 시차가 또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 이전 코로나 이전 레벨이랑 비교했을 때 유입액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 수요 측면에서 아직 코로나 이전 레벨을 전체적으로 당연히, 회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단 내수 회복이 느린데 거기서 내려오는 시차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사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이 기대는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속도 최근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항공주 관심이 되게 높거든요. 여행사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차트도 되게 한국이랑 비슷해서 그렇지. 네, 익숙하네요. 소매판매. 네. 네. 내수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게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는 없어요. 우리 내수. 중국인 단체 관광 그러니까 풀리면 진짜 내수주 보고 있으면 백화점들도 정말 맛이 완전 백화점 많다고 진짜 하더라고. 큰일 났습니다. 백화점 뭐 네. 지금 명품이 뭐 그러니까 모 그룹 신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개를 돌린다고 정신이 멀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맨날 백화점에서 막 소주도 만든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맞아요. 잘 모르겠고 그냥 동네도 붐비는 데 보면 뭐 망원동, 성수동 와 성수동은 진짜 잘 가긴 가요? 네. 아, 성수동 성수동은- 진짜 난리더라고. 5시에 가도 줄을 서고 있는 그 거. 혹시 그 버거 먹어봤어요? 무슨 버거더라 요즘 나온 거? 파이브 파이브 어, 가이즈요? 어, 아, 아니. 저는 외국에서 먹어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먹었던 버거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도저히 근데 줄 서서 먹을 자신도 없고.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중국, 유럽도 이렇다. 유럽도 네. 똑같네 우리랑 고금리, 고물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차트 보여주신 것처럼 물가가 되게 더디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헤드라인보다는 근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쵸. 근원이 지금 5%대에서 거의 이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소비자 심리를 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그림 11번도 봐주시면 ECB가 계속 그 기준금리도 올리겠다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 지수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내수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근간에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고금리 영향입니다. 그렇죠. 사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13번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옅은색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하기 전에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비율이랑 또 이제 그 대출 비용에 나타난 부분이고 이제 진한색 그림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유로존 같은 경우가 변동금리 비율이 되게 높은 국가였어요. 이제 그 이전에도 신규 대출 받을 때 한 50% 정도는 변동금리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결정타다. 왜냐면 원체 또 저금리에 노출되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익숙했었는데 지금 자체는 기존이 인상이 되고 시작한 이후로 또 60%까지 상승을 합니다. 결국에는 변동금리 노출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건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그게 가계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시차가 굉장히 준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시차가 줄었다는 건 결국에는 이자 상환의 부담이 바로 직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갖고 있는 우위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장기 모기지 다 쓰니까 네. 뭐 저 금리 뭐 올려도 장기 모기지 금리가 안 바뀌니까 소비에 타격이 크지 않은데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변동금리가 높으니까 타격들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림 14번도 봐주시면요. 이제 가계 대출 비용이 쭉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의미하는 게 지금 변동금리 원래 상환하고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대출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엔 신규 대출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엔 가격의 소비 여력은 물가 때문에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가계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보다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순차입부 막대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맨 끝쪽을 봐주시면 마이너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는 순차입에서 마이너스다. 결국엔 상환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가계가 불확실성 경제 상황을 직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면 제한적인 소비를 보인다. 결국에는 빚을 갚거나 저축량을 늘리는 걸로 지금 소비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한동안 이런 패턴이 지속될 거라는 판단하에 내수가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압박이 오는 거죠. 금리가 고금리가 이제 우리들도 영향이 오고 있고 모두를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유럽에서는 먼저 좀 가시화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래서 좀 가계가 위축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봐주시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인상 부분인데요. 이제 그림의 17번이랑 18번 봐주시면 17번 당연히 이제 모든 중앙은행들이 얘기하듯이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합니다. 유럽도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가계가 어떤 식으로 가져갔냐라고 보면 임금 협상력이 좀 크게 가져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림 18번을 봐주시면요. negotiated wage라는 게 올라갑니다. 결국엔 우리가 말하는 약간 기본급 협상 같은 거거든요. 그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좀 하락이 된다면, 좀 둔화가 조금 가시화된다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임금화에 소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확대될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좀 기업 부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도 가계랑 똑같습니다. 역시 모기지 금리 같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역시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그림 22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업 역시도 대출 비용 상승, 즉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또 새로 투자를 하는 게 또 어렵다는 얘기를 의미하거든요. 지금 역시나 누적 순 대출을 봐주시면 끝에 부분은 규모가 크게 굉장히 줄었지만 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또 여기도 대출을 갚아나가는 분위기다. 대출을 지금 새로 땡겨오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저 이자만큼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별로 없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 사실 그 데이터로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가계고 기업이고 저금리 내고서 더 이상의 수익률 볼 자신 없으면 그냥 갚아버리는 거지 뭐 지금 뭐. 저 대표님께 말씀해주신 내용이 바로 아래 그림 23번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ECB가 제공하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가로 X축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민감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Y축 같은 경우는 예상 캐펙스인데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높은 지출을 해야 되는 섹터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의미를 하는 게 더 높은 자본 지출이 필요한 기업이 더 높은 금리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이다.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산업 쪽에 있으면 굉장히 유럽 산업이 그쪽이 적으니까 없으니까. 그게 뭐냐 미국은 오히려 저렇게 돼도 그냥 버틸만 하고 이게 글로벌하게 경제 상황 보면 유럽이 올드하다는 느낌을 점점 더 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한 여기서 금리뿐만 아니라 리스크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16페이지 봐주시면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26번에 나와 있는데 산업 순환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로존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좀 기대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턴오버 인덱스인데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산업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심으로는 이제 그에 대한 결과를 그림 28번 아래에 있는 걸 봐주시면
그에 따라서 유로존 기업 전반적으로 기업 체감 지수나 경기 전망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투자나 생산 확대의 움직임이 제한적으로밖에 나타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근간으로는 역시 ECB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정부 쪽도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 같은 경우는 모든 정부들이 부채가 워낙 많은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국가들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부채 비율이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이제 확대가 됐어요. 당연하게도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들 자체에서도 정부 자체에서도 이자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크게 감소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정부에서 조금 색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34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ECB도 이제 약간 이게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제시를 한 부분인데요. 이제 재정 통화 정책 충격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의미를 하는 게 고물가 지원책을 정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완화적인 재정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ECB는 긴축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엔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이 상반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문제냐라고 작년 영국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년 영국 같은 경우는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이제 감세안을 긁고 왔을 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상충이 됐었고 그게 금융시장 리스크로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영국 유로존에서는 조금 마일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ECB의 긴축 통화 정책을 조금은 이제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보면 의외로 유로존이 M2 증가율은 돌아서 있더라고. 네. 이게 재정 정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을 푸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올라오고 오히려 미국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유럽 돌고 중국 돌고 뭐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가 너무 안 좋아서 내수 지원도 하고 있을 뿐더러 에너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뭐 에너지가- 가스가가 엄청나게 재정이 투입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을 계속 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로존 경제를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안 좋은 이유가 막 성장을 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안 좋다는 거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비스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회복이 조금 더뎌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잡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이 경제가 다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 과연 잡힐 것이냐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림 36번에 나와 있듯이 이제 지금 HICP라고 해가지고 유로존 같은 경우 이제 하모나이즈 모든 국가들을 합친 CPI를 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지금 예비치가 새로 나와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 5.5로 하락을 했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5.4로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물가가 이런 하락 추세를 보이겠지만 조금 더 하락세가 좀 둔화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37번의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물가를 끌어내리는 악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서비스나 푸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피크아웃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근간 하에 왜 그런 물가가 이렇게 늦게 빠질 것 같느냐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린딜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는 점이랑 파이프라인 상에서 아직 상품 가격에 상방 압력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좀 우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세부적인 이유를 좀 다음 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림 42번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에너지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는 러시아를 통해서 굉장히 값싸게 들어왔던 거를 수급처는 찾았는데 이제 액화를 시켜가지고 배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다양한 수입처에서. 그럼 결국은 수급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근간을 가지고 있지만 작년과 같은 그런 에너지 문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걱정은 좀 제한적이다. 그게 42번에 나와 있습니다. 천연가스 재고 비축률 봐주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아마 최진영 연구원님 자료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었지만 굉장히 유로존이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난방수요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국가들 차원에서도 재고 비축을 늘리고서 굉장히 노력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 수급 불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 그린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탈탄소이고요. 결국엔 친환경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에너지 규제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기업들한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지금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방법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에 기업들이 직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 전가 문제가 조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재정전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정부가 그렇게 여력이 높은 상황이 아니고 이런 재정 지원안을 할게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CPI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 44번이랑 4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상품 가격 측면에서도 상방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CPI랑 PPI 스프레드가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건 결국에 의미하는 거는 기업이 가격 전가를 하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의 가격 전가 압력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럼 상방압력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거냐라고 45번에 가져주신 파이프라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지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가격 결정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어디에 남아있느냐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하락한 부분이 이제 중간재 부분에 있는데요. 중간재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견제 초기 단계라고 부르거든요. 중간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서 기인하는 상품 가격 압력은 굉장히 낮아졌다. 하지만 남아있는 건 어디냐? 비식품 소비재입니다. 피크아웃은 했지만 여전히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격 결정의 후반 단계에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상방 압력이 이걸 중심으로 좀 남아있다라는 점이 조금은 이제 가격 측면에서 좀 리스크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떻게든 간에 그냥 안정화로 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안정화로 가고는 있는데요. 사실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좀 빠지는 속도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압력까지 나타나면서 그게 좀 더디게 나타나면서 물가 회복세가 좀 둔화될 것 같습니다.